가을볕이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지는 모양새가 꼭 어릴 적 할머니 댁 툇마루에 앉아있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더군요. 매일 아침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 비슷한 하루를 보내지만 계절이 바뀌는 건 이렇게 사소한 풍경으로 문득 깨닫게 되곤 하죠. 아들 성태가 출근하고 어린 손주 민준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나면 이 넓은 집에는 온전히 저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적적하지 않냐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 고요함이 참 좋아요. 좋아하는 라디오 방송을 작게 틀어놓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다 보면 잡념도 사라지고 마음도 차분해지거든요. 올해로 70을 넘겼지만 아직 허리 하나는 꼿꼿하다고 자부합니다. 평생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산 덕분인지 아니면 타고난 건강 체질인지는 몰라도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한 집에 사는 게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그래도 한 지붕 아래 아들, 며느리, 손주가 복닥거리며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제게는 큰 기쁨이죠. 물론 기쁨만 있는 건 아니랍니다. 세대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 어찌 생각까지 똑같을 수 있겠어요. 특히 며느리 영지에 대해서는 가끔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영지는 참 똑 부러지고 생활력 강한 아이예요. 자기 주장도 확실하고 손해도 절대 안 보려고 하죠. 요즘 세상 살려면 저렇게 야무져야 한다는 건 알지만 가끔은 그 모습이 좀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답니다. 돈 버는 일에 유독 관심이 많아서 결혼하고 나서도 쉬지 않고 이런저런 일을 벌였어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떼다 팔기도 하고 잠시 작은 가게를 열었다가 접기도 했죠. 그 열정과 에너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계산적이고 이익만 좇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태가 좋다고 선택한 짝이고 제 눈에는 아직 철없는 손녀 같은 마음도 있어서 웬만한 일에는 그저 허허 웃고 넘기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성태는 회사 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고 영지는 민준이 밥을 챙기느라 분주했죠. 식탁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는데 마침 동네 소식이 나오더군요. 우리 동네의 자랑 제15회 들꽃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맞다. 오늘부터 축제였지. 저는 손뼉을 치며 민준이를 돌아봤어요. 민준아, 오늘 어린이집 끝나고 할머니랑 축제 구경 갈까? 가서 솜사탕도 사 먹고 활짝 핀 꽃도 보자. 제 말에 민준이는 좋아서 방방 뛰며 네, 할머니. 좋아요. 를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영지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민준이 데리고 그런 데 가시면 힘들어요. 사람도 많고 먼지도 많고 그냥 집에서 쉬세요. 모처럼 동네에서 크게 하는 축제인데 애한테 좋은 구경 시켜주면 좋지. 내가 잘 데리고 다닐 테니 걱정 마라.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민준이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바빠서 민준이 일찍 데리러 가기 힘들 것 같은데. 영지의 말투에는 늘 묘한 가시가 숨어 있어요. 걱정하는 말 같지만 들어보면 결국 자신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속내가 비치죠. 저는 그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민준이 잘 씻기고 일찍 재울게. 너는 너 일 편하게 보고 와. 영지는 더는 아무 말 없이 입을 꾹 다물고 민준이 입에 밥을 밀어넣기만 했어요. 성태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제 눈치를 한번, 아내 눈치를 한번 살필 뿐이었죠.
늘 있는 일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제 마음은 아침의 작은 언쟁은 잊고 축제에 갈 생각으로 잔뜩 부풀어 올랐습니다. 민준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나와 곧장 중앙공원으로 향했죠. 공원 입구부터 벌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흥겨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맛있는 냄새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민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여기저기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할머니, 저거 봐요. 솜사탕? 아이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구름처럼 커다란 솜사탕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저는 지갑을 열어 민준이에게 토끼 모양 솜사탕을 하나 사서 안겨주었습니다.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즐거워졌어요.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을 때였어요. 유난히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곳이 눈에 띄더군요.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귀에 익었죠. 자, 김밥 맛보고 가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명품 김밥. 한 줄에 단돈 4,000원. 자, 줄 서세요, 줄 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제 며느리 영지였습니다. 영지는 머리에 알록달록한 두건을 두르고 앞치마를 야무지게 두른 채 땀을 뻘뻘 흘리며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명품 프리미엄 김밥이라고 삐뚤빼뚤하게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요.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영지가 축제에서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었거든요. 언제 저런 걸 다 준비했나? 참 부지런하기도 하지. 처음에는 기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예뻐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잠시 서서 지켜보는 동안 제 마음속에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영지의 손놀림이 어찌나 빠른지 미리 쌓아둔 밥에 무언가를 휙 올리고는 순식간에 김밥 한 줄을 말아냈습니다. 마침 제 앞에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김밥을 사서 한 입 베어 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김밥의 속이 아무리 봐도 이상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저도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민준이는 제 뒤에 숨어서 낯선 환경이 어색한지 제 옷자락만 꼭 붙잡고 있었죠. 한참을 기다려 제 차례가 되자 영지는 그제야 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가다듬더군요. 김밥 한 줄 주렴. 우리 민준이도 배고플 테니.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말하며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영지는 마지못해 김밥 한 줄을 썰어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건넸어요. 저는 김밥을 받아들고 인적이 드문 벤치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용기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하얀 밥 속에는 가느다란 노란 단무지 한 조각과 마치 실처럼 얇게 붙인 계란 지단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 흔한 시금치나 당근, 해만 조각도 들어있지 않았죠. 이게 명품 프리미엄 김밥이라고? 그리고 이 김밥 한 줄의 가격이 4,000원이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김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어요. 그냥 밥에 단무지를 싸서 김으로 만 것뿐인데 이걸 돈 받고 팔고 있다니. 심지어 축제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긴 것이죠. 제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장사 수완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였죠. 민준이가 배고프다고 보채는 바람에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어주니 아이는 맛이 없는지 금세 뱉어버리더군요. 할머니, 맛없어. 안 먹을래.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지를 아는 척하기도 모르는 척하기도 힘든 이 상황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저는 민준이 손을 잡고 서둘러 축제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아들에게 먼저 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영지를 불러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할까?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집안에 큰 소리가 날 것은 불 보듯 뻔했죠. 그날 저녁 영지는 파김치가 된 얼굴로 늦게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오늘 돈은 좀 벌었나 몰라. 하며 소파에 벌러덩 드러눕더군요. 성태는 기다렸다는 듯 달려가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고생했어. 여보. 힘들었지? 얼마나 팔았어? 하고 물었어요. 영지는 신이 난 목소리로 오늘 하루의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마.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갔다니까? 역시 장사는 목이랑 아이템이 중요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 이게 바로 사업 수완 아니겠어? 그 말을 듣고 있는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최소 비용? 그건 비용 절감이 아니라 손님에 대한 기만이었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영지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잠깐 나 좀 보자. 할 얘기가 있단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성태와 영지는 동시에 저를 쳐다봤어요. 영지는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고 마지못해 몸을 일으켜 저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영지와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낮에 샀던 김밥 용기를 조용히 꺼내 영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4,000원짜리 김밥이 맞니? 제 말에 영지는 용기를 한번 힐끗 보더니 이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꾸하더군요. 네, 맞는데요. 뭐가 문제예요? 그 당당한 태도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잘못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거나 최소한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눈빛이었어요. 아가,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내용물이라고는 단무지 하나에 계란 쪼가리 하나 넣어놓고 4,000원을 받을 생각을 하니? 이건 사람들을 속이는 거잖니. 속이다니요?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어머님. 제가 칼 들고 협박해서 사라고 했어요? 다들 자기들이 좋아서 사간 거예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김가, 밥가, 자릿세는 땅 파서 나와요? 어머님은 집에서 편하게 계시니까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세상 물정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나도 평생 장사하며 너희 아버지를 도왔어. 장사의 기본은 신용이야. 이렇게 한번 속아서 사간 사람이 다음에 또 그걸 사 먹겠니? 너의 얼굴에 우리 가족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란 걸 왜 모르니? 먹칠이요? 돈 버는 게 먹칠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냥 제가 하는 일이 다 마음에 안 드시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돈 버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오세요? 영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말투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안이 꼽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는 며느리의 모습에 제 가슴은 서늘하게 식어내렸어요. 이건 단순히 철이 없는 수준을 넘어선 문제였죠. 잘못된 가치관이 뼛속까지 박혀 있는 것 같았어요. 너 정말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겠니? 내가 너 돈 버는 걸 막는 것처럼 들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잖니. 양심이요? 하? 양심 따져서 부자 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다들 이렇게 약삭빠르게 사는 세상이에요. 어머님처럼 순진하게 살면 맨날 당하기만 한다고요. 됐어요. 피곤하니까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네요.
앞으로 제 일에는 신경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지는 그 말을 끝으로 저를 쏘아붙이듯 쳐다보고는 획 돌아서서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심장을 세게 내려치는 것만 같았어요.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결심 같은 것이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며느리의 저 그릇된 생각을, 저 비뚤어진 마음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어야겠다고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쾅 하고 닫힌 방문은 마치 제 마음의 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어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죠. 며느리가 뱉어낸 날카로운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님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신다. 제 일에 신경 좀 꺼달라. 저를 위하는 척 걱정하는 말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가시보다 차라리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는 저기가 더 아프게 살을 파고들더군요. 이건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니었어요. 살아온 세월과 제가 지켜온 가치 전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죠. 분하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거실로 나가니 성태가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 안에서의 높은 언성이 다 들렸을 테죠.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영지랑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저는 아들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제 속상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길 바라는 심정이었죠. 성태야, 너도 오늘 축제에서 너희 집사람이 파는 김밥 봤니? 아들은 제 질문에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봤다는 뜻이겠죠. 그런데도 너는 아무렇지가 않았어? 밥에 단무지 하나 달랑 넣어놓고 그걸 4,000원에 파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제 목소리엔 저도 모르게 원망이 섞여 나왔어요.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제 기대를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에이 엄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축제 때 바가지 요금은 다들 조금씩 있는 거잖아. 그리고 영지가 뭐 나쁜 마음으로 그랬겠어? 다 우리 민준이 더 좋은 거 사주고 우리 집 살림에 보탬 되려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 거지. 엄마가 영지 마음을 좀 알아줘야지.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마음을 알아달라니. 저건 제 아들이 아니라 영지의 남편일 뿐이더군요. 물론 그게 당연한 이치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었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저 아내를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성태야, 그건 열심히 사는 게 아니야. 그건 사람들을 속이는 거고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야. 오늘 하루 돈 몇 푼 더 벌지는 몰라도 결국엔 자기 자신을 깎아먹는 짓이라고. 너는 내 아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니?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아들을 설득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성태는 제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아 하는 눈치였죠. 엄마, 요즘 사람들 엄마처럼 그렇게 순진하게 안 살아. 다들 자기 목 챙기느라 바쁜 세상이야. 영지도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일이겠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 장사 방식은 우리 때랑은 또 다른 거 아니겠어? 엄마가 보기엔 답답해도 그냥 좀 믿고 지켜봐 주면 안 될까? 제발 우리 집 시끄럽게 만들지 마, 응? 시끄럽게 만들지 말라.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저 집안의 어른으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집안의 분란을 일으키는 잔소리꾼 늙은이가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아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깊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됐다.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너는 그냥 평생 그렇게 내 안에 치마폭에 쌓여서 살아라.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등 뒤로 엄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하고 외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과 고립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영지는 보란 듯이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고 성태는 양쪽 눈치를 보느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저 또한 굳이 먼저 말을 걸고 싶지 않았어요. 팽팽한 침묵 속에서 오직 민준이의 숟가락 소리만이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지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마치 저에게 시위라도 하듯 매일 저녁 축제 장사 준비로 집안을 어수선하게 만들었죠. 거실 한가운데에 재료들을 늘어놓고 밤늦게까지 김을 자르고 단무지를 포장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일부러 못 본 척 텔레비전 소리만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주방 식탁에 앉아있던 영지가 갑자기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연신 키득거리고 있었죠. 자기야, 이것 좀 봐. 완전 대박이야. 내 김밥 먹어본 사람들이 남긴 후기인데 칭찬이 장난 아니야. 영지의 말에 성태가 다가가 스마트폰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오, 진짜네. 살면서 먹어본 김밥 중에 제일 미니멀하고 깔끔한 맛이었어요. 요즘처럼 모든 과한 시대에 꼭 필요한 김밥. 다이어트 식단으로 최고. 다들 난리인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미니멀한 맛? 다이어트 식단? 속이 텅텅 빈 김밥을 그런 식으로 포장하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슬그머니 다가가 어깨너머로 그 화면을 훔쳐봤어요. 영지가 운영하는 SNS 계정이었습니다. 영진의 명품 김밥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꾸며놓았더군요. 축제에서 찍은 사진들,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만 교묘하게 편집해서 올린 게시물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방금 성태가 읽어준 것과 같은 낯간지러운 칭찬 댓글들이 수십 개나 달려 있었죠. 하지만 누가 봐도 이상했어요. 댓글을 남긴 사람들의 계정을 눌러보니 대부분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유령 계정이거나 서로가 서로의 게시물에 품앗이처럼 댓글을 달아주는 계정들이었습니다. 영지가 스스로 사람들을 동원해 거짓 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따로 있었어요. 어떤 게시물에는 저를 겨냥한 듯한 글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죠. 해시태그 시월드 입성 해시태그 잔소리 폭격기 해시태그 꼰대는 되지 맙시다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구시대적 발상으로 발목 잡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유 요즘 젊은 사람들의 열정과 도전을 구시대의 잣대로 평가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익명이었지만 누가 봐도 저를 두고 쓴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글 밑에는 영지의 친구들인 듯한 사람들이 힘내.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런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같은 위로의 댓글을 달아놓고 있었습니다.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어른을 공경하기는커녕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어머니를 온라인 공간에서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니.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영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가,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니?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런 식으로 우습게 만들 수가 있어? 제 고함에 영지는 놀란 기색도 없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입꼬리를 비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머님 얘기라고는 안 했는데요? 왜 혼자 뜨끔해서 그러세요? 도둑이 제발 저리신 건 아니고요? 그 뻔뻔한 태도에 정말이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옆에 있던 성태가 상황을 수습하려 나섰어요. 엄마, 왜 그래? 영지가 엄마 얘기한 거 아니래잖아. 그냥 요즘 젊은 애들이 인터넷에 푸념처럼 쓰는 글이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예민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잖니. 내가 언제 너의 열정과 도전을 발목 잡았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한 게 그렇게 큰 죄니? 그리고 이 가짜 후기들은 다 뭐고? 사람들 눈을 속여서 돈을 버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운데요? 돈 버는 게 왜요? 돈 못 버는 게 창피한 거지. 어머님은 평생 돈 걱정 없이 편하게만 사셔서 제 마음을 절대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서 우리 민준이 남들 하는 거 다 해주려면 저는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어머님처럼 고상하게 앉아서 양심 타령이나 하고 있을 여유가 저한테는 없다고요. 영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돈, 돈, 돈. 모든 대화의 끝은 결국 돈이었어요. 마치 돈이 모든 잘못을 정당화해주는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것을요. 영지는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아들 역시 아내의 잘못을 바로 잡아줄 의지가 없었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저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며느리가 그릇된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그건 영지를 위해서도 제 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 손주 민준이를 위해서도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방에 누워 뒤척이다가 결국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보니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더군요. 저 달은 수십 년 전 제가 시집오던 그날 밤에도 저렇게 떠 있었죠. 그때는 참 모든 것이 어렵고 막막했지만 그래도 마음 항구에는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 믿음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제와 제 며느리는 그 모든 것을 비웃고 있었어요.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주저앉아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영지는 제 말을 꼰대의 잔소리로만 치부할 테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밖에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이 얼마나 값지고 단단한 것인지를 며느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굳게 결심했어요. 이건 영지와의 싸움이 아니라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저는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굳은 결심과 함께 맞이한 다음 날 아침, 제 마음은 오히려 비장할 만큼 차분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와의 감정적인 다툼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았죠. 어제와 같은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무심한 척 영지가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살짝 묻어 있었어요. 제가 또 무슨 일을 벌일까 싶어 떠보는 것이겠죠. 바람도 쐴 겸 시장이나 한 바퀴 돌고 오려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제 목적지는 단순한 시장 구경이 아니었어요.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의 시작이었죠. 저는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 대부분과는 안면이 있는 사이였어요. 가장 먼저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옥인의 야채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주인 옥이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머, 미순 언니,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고요? 오랜만에 나오셨네. 저는 옥이 엄마가 건네주는 야쿠르트를 하나 받아 마시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럼 나는 아직 쌩쌩하지. 근데 요새 동네 축제 때문에 시장이 좀 한산한가 봐. 제 말에 옥이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숨부터 내쉬더군요. 말도 마, 언니. 축제한다고 사람들 다 거기로 쏠려서 여긴 파리만 날려. 그렇다고 축제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재미 보는 건 아닌가 봐. 저는 이때다 싶어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왜? 축제면 사람 많아서 장사 잘 되지 않아? 옥이 엄마는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제게로 바싹 다가와 속삭였어요. 언니, 혹시 들었어? 언니네 며느님도 거기서 김밥 장사한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구경 갔다가 봤지. 아주 야무지게 잘하더라고. 제 말에 옥이 엄마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야무진 게 아니라 아주 야가 빠진 거지. 언니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벌써 말 나왔어. 김밥 속에 든 거라곤 단무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4,000원씩이나 받는다고. 한번 사 먹은 사람들은 다들 학을 떼고 다시는 안 쳐다본대. 근데 처음 온 외지 사람들은 모르고 사 먹는 거지.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 동네 축제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야. 정직하게 장사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덩달아 욕먹는다니까. 옥이 엄마의 말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다른 상인들의 생각도 궁금해졌죠. 저는 옥인의 가게를 나와 시장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수십 년째 매일 아침 직접 두부를 만들어 파는 왕고집 손두부 사장님, 정직한 재료만 쓴다고 자부심이 대단한 진짜 방앗간 아저씨를 차례로 만났어요. 그들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축제 때마다 나타나서 질 낮은 음식을 비싸게 팔고 사라지는 뜨내기 장사꾼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이번에는 동네 사람이, 그것도 젊은 세대기 그런 행동을 하니 더 씁쓸하다는 거였죠. 그들의 말을 통해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니 마음은 더 무거워졌지만 한편으로는 제 결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지친 다리를 쉬어갈 겸 시장 어귀에 새로 생긴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소인의 쉼터라는 간판이 정겨운 곳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향긋한 커피 향과 함께 어서 오세요 하는 맑은 목소리가 저를 맞았습니다. 카운터에는 앳돼 보이는 젊은 아가씨가 환한 미소로 서 있었어요. 어머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싹싹하고 부침성 있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죠. 저는 대추차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 안은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어요. 잠시 뒤 앳된 사장님이 직접 차를 가져다 주며 제 앞에 조심스럽게 앉더군요. 어머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같이 앉아도 될까요? 시장 어르신들께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이 동네 터줏대감이라고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이 동네 시집 와서 지금까지 살았으니 터줏대감 맞지. 아가씨는 여기 가게 연지 얼마 안 됐나 봐? 네, 이제 막 6개월 됐어요.
제 이름은 박소희예요, 어머님. 자신을 소희라고 소개한 아가씨는 참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금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죠. 소희 양은 좋은 원두를 직접 골라 정직하게 커피를 내리고 모든 디저트를 직접 만든다며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대견하고 예뻐 보였어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단무지 김밥 이야기부터 사람들을 속이는 장사 방식, 그리고 저를 조롱하는 SNS 이야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소희 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소희 양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자기 일처럼 분개하더군요. 어머님,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할 수가 있죠? 그건 손님들을 우습게 보는 거고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소희 양의 진심 어린 위로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아들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내 마음을 오늘 처음 만난 이 젊은 아가씨가 알아준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고마웠어요. 한참 동안 제 등을 토닥여주던 소희 양이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근데요. 며느님을 직접 찾아가서 싸우거나 혼내시는 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처럼 꼰대의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더 엇나갈 게 뻔해요. 그럼 어쩌면 좋겠니? 내가 정말 답답해서 그래. 제 물음에 소희 양은 마치 좋은 생각이라도 떠오른 듯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보여주는 건 어때요? 말로 하는 100마디보다 제대로 된 결과물 하나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며느님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선한 영향력. 생소한 단어였지만 그 의미는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 다음 축제 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어머님의 손맛과 연륜에 제가 가진 젊은 감각과 SNS 홍보 능력을 합치는 거죠. 이게 진짜 정성이고 이게 진짜 맛이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님도 분명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기 김밥이 아니라 우리 음식을 선택하는지를요. 소희 양의 제안은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꽝 하고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며느리와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 대신 보란 듯이 실력으로, 정성으로 보여준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하고 통쾌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둠을 탓하기보다 작은 촛불 하나를 켜는 것. 바로 그거였죠. 제 마음속에 희미하게 타오르던 결심의 불씨가 소희 양의 제안으로 인해 커다란 횃불처럼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아니 소희 양. 정말 좋은 생각이야. 나 한번 해볼래. 소희 양이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제 말에 소희 양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어머님. 저만 믿으세요. 우리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고요. 그 순간 우리는 나이를 뛰어넘어 같은 목표를 가진 든든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소희 양이라는 천군만마를 얻은 저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며느리의 행동에 일희일비하며 속을 끓이지 않았죠. 대신 제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진짜 맛과 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희 양과 저는 매일 오후 그녀의 카페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소희 양은 젊은 사람답게 노트북을 펼쳐놓고 시장 분석, 예상 고객층,
홍보 전략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소희양의 모습을 보며 요즘 젊은이들의 똑똑함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영지도 저런 재능을 좋은 방향으로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죠. 어머님, 일단 우리만의 시그니처 메뉴, 그러니까 대표 메뉴가 있어야 해요. 사람들이 딱 들으면 아, 그거 하고 무릎을 탁 칠 만한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고요. 소희양의 말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음식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잔치국수, 녹두전, 식혜. 다 자신 있는 음식들이었지만 며느리의 단무지 김밥에 맞설 만한 상징적인 메뉴는 역시 김밥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짜 김밥에게 진짜 김밥의 맛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줘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든 가족들을 뒤로하고 안방 장롱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먼지 쌓인 옷상자들을 몇 개 드러내자 마침내 제가 찾던 낡은 오동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공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죠. 바로 돌아가신 제 친정 어머니께서 평생을 식당을 운영하며 손으로 직접 기록하신 요리 비법 노트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어머니의 땀과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달고 다른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각종 양념의 황금 비율, 재료를 손질하는 비법, 손님을 대하는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이건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었어요. 제게는 어머니의 유산이자 제가 살아온 정직한 삶의 뿌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김밥편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김밥의 생명은 밥이라는 문장이 가장 먼저 적혀 있었어요. 고슬고슬하게 지은 밥에 좋은 참기름과 볶은 소금, 그리고 약간의 설탕과 식초로 밑간을 해야 밥알이 살아있고 쉽게 쉬지 않는다. 시금치는 너무 무르지 않게 살짝 데쳐 물기를 꽉 짜야 하고 당근은 가늘게 채 썰어 기름에 살짝 볶아야 단맛이 살아난다. 우엉은 간장에 달짝지근하게 졸여내고 계란 지단은 두툼하게 부쳐내야 씹는 맛이 좋다. 등 당연한 것 같지만 지키기 어려운 원칙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저는 그 노트를 가슴에 꼭 품었어요. 이 안에 담긴 어머니의 진심을 제가 되살려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비법 노트를 들고 소희양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제 노트를 본 소희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했어요. 우와, 어머님, 이건 거의 문화재 수준인데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는 함께 노트를 들여다보며 어머니의 진심 김밥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에 적힌 대로 최고의 재료를 구하기 위해 함께 새벽 시장을 돌며 발품을 팔았어요. 시금치는 흙냄새가 진하게 나는 노지 시금치로, 당근은 색이 선명하고 단단한 것으로, 단무지는 공장에서 나온 것이 아닌 시장 골목에서 직접 물을 절여 만드는 할머니의 수제 단무지를 골랐습니다. 계란도 아는 분을 통해 양계장에서 막 나은 신선한 유정란을 구했죠. 영지가 원가를 줄이기 위해 재료를 하나씩 뺄 때 우리는 오히려 최고의 재료를 하나씩 더하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재료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김밥을 만들어 보는 날이 왔어요. 저는 소희양에게 어머니의 비법을 하나하나 전수해 주었습니다. 밥에 배합초를 섞는 법, 시금치를 간간하게 무치는 법, 우엉을 윤기나게 조리는 법까지. 소희양은 똑똑한 아이답게 금세 따라했고 저의 오랜 경험과 소희양의 젊은 감각이 더해지자 놀라운 결과물이 탄생했어요. 시금치, 당근, 우엉, 계란, 단무지, 그리고 맛살까지 총 6가지의 속 재료가
꽉 찬,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김밥이었죠.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입안에서 각 재료의 맛이 환상적으로 어우러졌습니다. 이건 그냥 김밥이 아니었어요. 정성과 진심이 담긴 하나의 요리였죠. 어머님, 이거 정말 제가 살면서 먹어본 김밥 중에 최고예요. 이건 무조건 성공해요. 소희 양은 아이처럼 팔짝팔짝 뛰며 기뻐했습니다. 우리의 김밥이 완성되자 소희 양은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어머님, 우리 둘만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이 축제를 진정한 동네 잔치로 만들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더 필요해요. 소희 양은 자신의 카페에 찾아오는 젊은 사장님들에게, 저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상인들에게 우리의 계획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어요. 괜히 나섰다가 시끄러운 일에 휘말리기 싫다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만든 어머니의 진심 김밥을 맛보여주고 우리의 진심을 설명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동참 의사를 밝힌 것은 왕고집 손두부 사장님이었어요. 안 그래도 축제 때마다 양심 없이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속이 상했는데 김 여사님이 이렇게 나서주시니 제가 힘을 보태야죠. 우리 국산 콩으로 만든 뜨끈한 순두부로 사람들에게 진짜 고소한 맛이 뭔지 보여줍시다. 그 뒤를 이어 매일 아침 신선한 닭으로만 닭강정을 튀기는 총각내 닭강정 사장도 합류했습니다. 저도 껴주세요. 냉동 닭으로 만든 퍽퍽한 닭강정이랑은 차원이 다른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 수제, 어묵 가게 아저씨까지 정직하게 장사를 해오던 동네 상인들이 하나둘씩 우리 편이 되어 주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정직한 먹거리 연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외로운 싸움이 어느새 든든한 동지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희 양의 카페에 모인 우리는 다음 축제 때 선보일 각자의 메뉴를 점검하고 부스를 어떻게 꾸밀지 의논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제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 며느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 장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소희 양 그리고 정직한 먹거리 연대 동지들의 움직임이 며느리인 영지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세상에 비밀은 없고 특히나 한 달이 건너면 모두 아는 사이인 좁은 동네에서는 더욱 그랬죠. 아마 시장에 장 보러 나갔다가 누군가에게 언뜻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영지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비웃음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실에 있는 저를 본체만 채하던 아이가 그날은 일부러 제 앞에 와서 팔짱을 끼고 서더군요. 어머님, 요새 시장분들이랑 아주 재미있는 모임을 시작하셨다면서요? 무슨 정직한 먹거리연데? 이름 한번 거창하네요. 무슨 독립투사라도 되시는 줄 알겠어요. 영지의 말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영지를 올려다보았어요. 여기서 같이 흥분해서 언성을 높이면 지는 것이고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죠. 저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재미있는 모임이라기보다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 보자는 소박한 다짐 같은 거지. 너도 장사하는 사람이니 잘 알지 않니? 정직한 재료로 정성을 다하면 손님들이 먼저 알아준다는 걸 말이야. 제 차분한 대답이 오히려 영지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든 모양이었어요. 영지는 코웃음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 정성이요? 어머님, 요즘 세상에 정성 타령하다가는 가게 문 닫기 십상이에요. 손님들은요,
정성 같은 거 몰라요. 그냥 싸고 양 많고 사진 찍기 좋으면 장땡이라고요. 어머님이랑 그 시장 상인분들 다들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니 평생 그 자리에서 그 모양으로 장사하고 계신 거고요. 참으로 아프고 무례한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한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온 사람들의 삶을 그 모양이라고 폄하하다니. 하지만 저는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영지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더 소중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저 아이가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아이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다른 거란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려는 것뿐이야. 너도 너가 옳다고 믿는 방식대로 열심히 하렴. 저는 더 이상 영지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다시 뜨개질에 집중했습니다. 제 무심한 태도에 김이 샌 듯 영지는 두고 보세요. 누가 옳은지 결과가 말해줄 테니까 하는 말을 남기고는 제 방으로 획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영지는 이전보다 더욱 수상한 컨설턴트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없는 시간에도 거실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소리가 종종 들려왔죠.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그 대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아주 매끄럽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영지를 부추기고 있었어요. 사장님, 그런 구닥다리 경쟁자들은 신경 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은 과거에 갇혀 사는 분들이고 우리는 미래를 보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컨설턴트님. 맞아요. 근데 자꾸 주변에서 뭐라고 하니까 저도 좀 신경이 쓰여서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들이 사장님의 뛰어난 사업 수완을 질투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파격적인 전략으로 나가야 합니다. 무언가 절감, 더 확실하게 들어가야 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가성비 끝판왕 레시피 기억나시죠? 단무지요? 그것도 반으로 더 쪼개세요. 계란 지단은요? 아예 빼버리고 노란색 치자, 물로 밥에 색을 입히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은 속을 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겉모습이 그럴듯하면 다 속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무지를 반으로 쪼개고 계란 대신 치자, 물로 색을 내라니. 그건 사기를 넘어서 손님을 완벽하게 우롱하는 처사였죠. 그런데도 영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와, 역시 컨설턴트님은 천재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당장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영지의 목소리에는 감탄과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저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보통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사람의 욕심과 불안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잘못된 길로 이끄는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었죠. 성태 역시 아내의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점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 편을 들며 저를 나무라던 아들이었지만 정직한 먹거리 연대의 진심 어린 활동과 영지의 상식 이하의 장사 준비 과정을 동시에 지켜보면서 마음속에 혼란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하루는 영지가 보이지 않는 틈을 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더군요. 엄마, 요즘 시장 분들이랑 하시는 거 힘드시진 않으세요? 힘들 게 뭐 있니?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음식 만드는 일인데 오히려 재미있고 활력이 넘친다. 그래도 영지가 엄마 하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꾸 엄마랑 비교당하는 것 같다고. 성태야, 내가 너희 집사람이랑 경쟁하자고 시작한 일 같니?
나는 그저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정성이 담긴 음식을 대접하고 싶을 뿐이야. 너의 아내가 그걸 경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너의 아내 마음이 비뚤어져 있다는 증거겠지. 그래도 엄마, 영지가 요새 좀 이상해요. 자꾸 인터넷에 이상한 컨설턴트라는 사람이랑 통화하면서 말도 안 되는 계획들을 세우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좀 심하다 싶은데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 아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아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성태야, 너는 내 아내를 사랑하지? 그리고 우리 민준이도 바르고 정직한 아이로 키우고 싶을 테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으로서, 아비로서 바로잡아줘야 할 것이 있는 거야. 지금 영지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눈앞에 돈 몇 푼에 양심을 파는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다. 너라도 정신 차리고 아내를 설득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아내 눈치만 보면서 끌려다닐 거니? 제 진심 어린 충고에 성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그날 밤 안방에서 성태와 영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 성태가 용기를 내어 영지에게 한마디 한 모양이었죠. 여보, 당신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거야? 엄마가 하시는 것 좀 봐. 동네 사람들 다 엄마 칭찬하고 응원하는데 당신은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만 가려고 하잖아. 내가 봐도 그 김밥은 너무 심했어. 컨설턴트라는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우리 좀 정직하게 해보면 안 될까? 뭐, 정직하게? 너 지금 누구 편드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너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우리 민준이 학원 하나 제대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벌어야 이 집이 굴러가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와서 너까지 우리 엄마 편을 들어? 너 정말 나한테 실망이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 돈 버는 건 좋은데 방법이 틀렸다는 거지. 왜 내 말을 그렇게 들어? 그 컨설턴트라는 사람, 내가 보기엔 사기꾼 같아. 당신 돈만 뜯어내려는 속셈이라고. 시끄러워. 너가 뭘 알아? 컨설턴트님은 내 능력을 알아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너랑 어머님은 맨날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기만 하잖아.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방식대로 성공해서 너랑 어머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두고 봐. 두 사람의 고성은 한참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결국 영지의 울음소리와 함께 방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든 것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아들이 안쓰럽고 영지가 밉기도 했지만 어쩌면 이것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야 땅이 굳어지는 법이니까요. 제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는 그저 묵묵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갈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저는 진짜 어른의 역할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다음 축제가 열리기 정확히 일주일 전 우리 정직한 먹거리 연대는 비장의 무기를 먼저 선보이기로 했어요. 바로 미리 보기 시식회였죠. 소희양의 카페 소인의 쉼터 앞에 작은 테이블을 펼쳐놓고 우리가 축제 때 팔 음식들을 동네 주민들에게 미리 맛보여주는 작은 행사를 기획한 겁니다. 어머님, 요즘은 바이럴 마케팅이 대세예요. 직접 먹어본 사람들의 진짜 입소문만큼 강력한 홍보는 없거든요. 우리가 먼저 진심을 보여주면 사람들도 분명 진심으로 화답해 줄 거예요. 소희 양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 우리 모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식회 당일 아침 우리는 이른 시간부터 모여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저는 밤새 정성껏 준비한 재료들로 어머니의 진심 김밥을 수십 줄 말았고 왕고집 손두부 사장님은 갓 만든 뜨끈한 순두부를 커다란 솥에 담아왔죠. 총각내 닭강정 사장은 달콤하고 바삭한 닭강정을 산더미처럼 튀겨왔고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의 매콤달콤한 옛날 떡볶이까지 테이블 위는 금세 먹음직스러운 음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작은 동네 잔치가 열린 것 같았어요. 소희 양이 예쁘게 손글씨로 쓴 정직한 먹거리 연대, 미리 맛보러 오세요. 라는 팻말을 내걸자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호기심을 보이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네, 어르신. 마음껏 드셔보세요. 저희가 이번 들꽃 축제 때 선보일 음식들이랍니다. 맛이 어떤지 평가도 좀 해주시고요. 소희 양의 상냥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수줍게 웃으며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야, 이 김밥 정말 실하네. 요즘 이런 김밥 보기 힘든데 옛날에 우리 엄마가 싸주시던 바로 그 맛이야. 한 아주머니의 칭찬에 제 어깨가 으쓱해졌죠. 사장님, 이 닭강정은 식어도 이렇게 바삭하고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젊은 학생들은 연신 사진을 찍으며 감탄했고 아이들은 순두부가 고소하다며 한 그릇을 뚝딱 비워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수한 행복감이 가득했어요. 돈을 받지 않았지만 저희는 그 미소만으로도 이미 큰 보상을 받은 기분이었죠. 소희 양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시식회 현장을 실시간으로 촬영하며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어머님, 오늘 드셔보신 김밥 어떠셨어요? 말도 마, 최고였어. 내가 축제 첫날 바로 달려가서 팔아줄게. 소희 양은 이런 생생한 반응들을 그대로 동네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찍은 음식 사진과 함께 우리 정직한 먹거리 연대가 뭉치게 된 자연, 그리고 각 가게 사장님들의 정직한 장사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았고 응원의 댓글들이 쉴 새 없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멋진 분들이시네요. 요즘 세상에 저렇게 양심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다니 감동입니다. 지난번 축제 때 이상한 김밥 사 먹고 기분만 상했는데 이번엔 무조건 여기로 가야겠어요. 우리 동네의 자부심입니다. 돈으로 혼쭐 내드립시다. 같은 뜨거운 반응들이었죠. 이것이 바로 소희 양이 말한 선한 영향력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홍보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먼저 알아주고 자발적으로 우리의 홍보대사가 되어준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며느리인 영지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동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과 영상을 통해 우리의 시식회 소식을 접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영지의 얼굴은 그야말로 잿빛이었어요.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영지는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본체만 채하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더니 또다시 그 컨설턴트라는 사람과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스피커폰이 아니었지만 잔뜩 격앙된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컨설턴트님, 지금 인터넷 난리 난 거 보셨어요? 시어머니가 동네 상인들이랑 작당하고 제 장사를 방해하려고 해요. 무슨 시식회까지 열어서 사람들한테 공짜로 음식을 뿌렸다니까요. 저 이제 어떡해요? 이러다 저 완전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영지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어요.
수화기 너머로 컨설턴트의 능글맞은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런 상황을 즐기는 듯 영지를 더욱 위험한 길로 내몰고 있었어요. 사장님, 진정하세요.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죠?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걸 오히려 역이용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사장님에게 더 쏠리게 되어 있어요. 구시대적인 진심 타령에 맞설 우리만의 충격 요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충격 요법이요? 그게 뭔데요?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만한 비주얼 쇼크를 선사하는 겁니다. 맛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사진빨만 잘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혀로는 상상할 수 없는 색깔의 음료수 같은 거요.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보기만 해도 눈이 아플 정도의 원색적인 음료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기괴한 색깔에 끌려 사진을 찍을 거고 그걸 SNS에 올리겠죠. 맛이 없다는 후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화제가 되는 게 먼저입니다. 제가 싸구려 식용색소랑 첨가물 파는 곳을 알려드릴 테니 당장 준비에 들어가세요. 저는 그 대화를 엿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속이는 것을 넘어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저건 장사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범죄 행위에 가까웠죠. 잠시 후 통화를 마친 영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전의 불안감 대신 도끼 어린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날 밤 영지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정체불명의 가루들과 액체들을 부엌 식탁에 늘어놓고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의 인공 색소들이 물과 섞이자 상식적으로는 음식이라고 할 수 없는 끔찍한 색의 액체들이 만들어졌어요. 달콤해야 할 시럽에서는 역한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성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영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대체 뭐야? 이걸 지금 사람들이 마실 음료라고 만드는 거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성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비켜. 너가 뭘 안다고 소리야? 이건 내 사업이야. 내 일이라고. 성공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너까지 내 발목을 잡지 마. 성공? 이런 걸 팔아서 성공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건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짓이야. 당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려는 거야? 제발 정신 차려, 여보. 정신은 너나 차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냥 어머님이랑 똑같이 방에 들어가서 구경이나 해. 나는 내 방식대로 성공할 거니까. 두 사람의 격렬한 싸움 끝에 성태는 결국 영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깊은 절망과 무력감에 휩싸인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부엌에는 홀로 남은 영지가 악에 받친 표정으로 끈적하고 기괴한 색의 액체들을 플라스틱 병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독약을 제 손으로 만들고 있는 마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차마 끝까지 지켜볼 수가 없어서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축제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영지는 자신이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아주 혹독하게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들꽃 축제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공기는 축제의 열기로 들떠 있었지만 우리 집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영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산을 떨며 짐을 챙겼고
성태는 그런 아내를 못마땅한 눈으로 지켜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준비를 할 뿐이었어요. 오늘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준 정직한 먹거리 연대 동지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날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켜온 가치와 신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날이었으니까요. 축제가 열리는 중앙공원에 도착하니 이미 수많은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리 배정받은 자리에 부스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정직한 먹거리 연대라는 이름 아래 제 어머니의 진심 김밥, 왕고집 손두부, 총각내 닭강정, 그리고 떡볶이 가게가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소희 양의 감각적인 디자인에 따라 통일감 있고 깔끔한 현수막을 내걸었죠.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진심을 담았습니다. 라는 문구가 따뜻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어요. 부스 앞에는 갓 만든 음식들을 정갈하게 진열해 놓았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 매콤달콤한 떡볶이 냄새, 바삭한 닭강정 튀기는 냄새가 어우러져 사람들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겼죠. 그리고 우리 부스에서 대각선으로 멀지 않은 곳에 영지의 부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배치한 것인지 우연인지는 몰라도 두 부스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어요. 영지의 부스에는 상상 초월, 우주 최강 마성의 김밥, 갤럭시 에이드라는 요란하고 정신 사나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속이 거의 보이지 않게 꽁꽁 말아놓은 김밥 몇 줄과 함께 보기만 해도 눈이 아플 정도의 새파란색, 새빨간색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 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죠. 영지는 머리에 반짝이는 머리띠까지 하고 손에 마이크를 든 채 쉴 새 없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자, 맛없으면 환불. 세상에 없던 바로 그 맛. 인싸라면 무조건 먹어야 하는 갤럭시 에이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면 핵인싸 등급. 하지만 영지의 필사적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오히려 그 기괴한 색의 음료수를 보며 수군거리기만 할 뿐 선뜻 지갑을 여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우리 정직한 먹거리 연대 부스 앞에는 장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세 긴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어요. 시식회와 온라인 홍보의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여기 지난번에 인터넷에서 본 그 집 맞죠? 김밥 2줄이랑 닭강정 큰 걸로 주세요. 어머님 시식회 때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친구들 것까지 다 사러 왔습니다. 줄이 길어도 괜찮아요. 이런 진짜 음식을 먹으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우리를 응원해 주었고 저희는 밀려드는 주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얼굴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성껏 김밥을 말고 왕고집 사장님은 연신 두부를 썰고 총각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신나게 닭강정을 버무렸죠.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가닿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그 모든 광경을 영지는 자신의 텅 빈 부스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외면, 그리고 길 건너편 우리 부스의 성공적인 모습, 그 극명한 대비가 영지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었겠죠. 영지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굳어갔고 마이크를 잡은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영지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처럼, 그리고 저에게는 올 것이 왔다는 신호처럼 한 가족이 영지의 부스로 다가갔습니다. 어린 아들의 손을 잡은 젊은 부부였죠.
아이는 영지의 테이블에 놓인 새파란 갤럭시 에이드를 보더니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며 엄마를 졸랐습니다. 엄마, 나 저거 사주세요. 저 파란색 물 마시고 싶어요. 아이 엄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계속 보채는 아이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지갑을 열었습니다. 아가, 이거 색깔이 좀 이상한데 정말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빨리요. 영지는 그날의 첫 손님에게 최대한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파란색 음료가 담긴 병을 건넸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그 음료를 받아들고는 곧장 빨대를 꽂아 한 모금 크게 빨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인상을 찡그리더군요. 엄마, 이거 이상한 맛 나. 맛없어. 하지만 이미 돈을 냈기에 아이 엄마는 그냥 마셔. 내가 사달라고 했잖아. 하고는 아이 손에 음료를 쥐어준 채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약 20분쯤 지났을까요? 축제 현장의 소란 속에서 유난히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요. 아까 여기서 파란색 음료수 사간 사람인데요. 조금 전 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영지의 붓으로 삿대질하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옆에는 배를 움켜쥐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이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이 음료수에다 뭘 탄 거야? 우리 애가 이거 마시고 나서부터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 얼굴이 완전 새하얘졌다고. 당신, 이거 불량식품 파는 거지. 그렇지. 아이 엄마의 고함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영지의 붓으로 쏠렸습니다. 영지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더듬거렸어요. 저는 그냥 식용색소랑 시럽만 넣었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식용색소? 이게 식용색소로 나올 수 있는 색깔이야? 당신 양심도 없어? 애들 마시는 음료에다 장난을 쳐? 당장 이거 환불해주고 우리의 병원비 내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아이 엄마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주변 사람들 역시 저것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저런 걸 팔 생각을 하지? 완전 사기꾼이네. 하며 영지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퇴근하고 아내를 응원하러 온 것인지 성태가 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아내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결국 축제관리 요원들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영지의 부스는 강제로 철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영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자신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마성의 김밥과 갤럭시 에이드가 사람들의 비웃음과 경멸 속에서 짓밟히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 순간 영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사람의 깊은 절망과 후회의 눈물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하고 아픈 마음이 더 컸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 혹독한 실패가 며느리가 인생의 더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아프지만 귀한 교훈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축제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멀어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아이 엄마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관리 요원들의 단호한 목소리가 한바탕 휩쓸고 간 영지의 부스 앞은 전쟁터처럼 황량했죠. 바닥에는 넘어진 갤럭시 에이드병에서 흘러나온 끈적하고 기괴한 색의 액체가 흙먼지와 뒤엉켜 흉측한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영지는 그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마성의 김밥 현수막은 구겨진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요. 성태는 그 참혹한 광경 앞에서 한동안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모습을 목격한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 보였죠. 하지만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내를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아내에게 다가가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아내를 가려주려는 필사적인 몸짓이었죠. 영지야, 일어나. 집에 가자.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영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마치 성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동자만 이리저리 방황할 뿐이었죠. 성태는 아내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영지는 축 늘어진 인형처럼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영지는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수상한 컨설턴트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겠죠.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해줄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컨설턴트님? 제 전화 좀 받아보세요. 지금 큰일 났다고요. 영지의 애타는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만 상대방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영지는 포기하지 않고 연거푸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는지 영지는 이번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컨설턴트님,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저 지금 장사 망하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다급하게 타자를 치는 손가락이 애처로울 정도로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메시지 옆의 숫자 1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을까요? 영지는 그 컨설턴트의 SNS 계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의 화려한 게시물이 아니었어요. 사용자를 찾을 수 없음. 이라는 차가운 문구만이 떠 있을 뿐이었죠. 그가 영지를 차단한 것이 아니라 아예 계정 자체를 삭제하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제야 영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를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에 금이 갔지만 영지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듯 했어요.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굵은 방울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 없는 눈물이었지만 이내 서러운 울음이 되어 터져 나왔습니다. 흐엉. 아이처럼 목 놓아 우는 영지의 모습은, 얄밉던 평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길 잃은 가여운 영혼일 뿐이었습니다. 성태는 우는 아내를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쪽을 한번 돌아보더군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저에 대한 원망이 아닌 도움을 청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지금은 그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는 엉망이 된 부스를 서둘러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한 먹거리 연대 동지들이 어느새 다가와 묵묵히 짐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들은 영지를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할 뿐이었죠.
그 침묵의 위로가 오히려 제게는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의 풍경만 바라보았고 성태는 무거운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죠. 조수석에 앉은 영지는 고개를 창문에 기댄 채 미동도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축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그저 어둡고 차가운 밤의 풍경일 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집안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죠. 성태는 지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주저앉아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아들이 이윽고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와서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태야, 너 지금 이게 무슨... 저는 너무 놀라 아들을 일으키려 했지만 성태는 제 손을 뿌리치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못난 놈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정신 차리고 영지를 말렸어야 했는데 아내 말만 듣고 엄마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렸어요. 제가 남편으로서도 아들로서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성태는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겪었을 마음고생, 아내의 잘못을 알면서도 차마 막지 못했던 무력감,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자초했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겠죠.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성태야. 왜 모든 게 너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니? 너도 마음고생이 심했겠지. 어미와 지어미 사이에서 오죽 힘들었겠어. 나는 다 안다. 제 위로에 아들은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마음껏 울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아들은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었는지 붉어진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영지는 이제 어떡하죠? 오늘 보니 제가 저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듣지 않고요.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거라.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지금은 그 어떤 위로나 충고도 영지 귀에는 들리지 않을 게다. 지금 영지에게 필요한 건 혼자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실패를 온전히 마주할 용기일 거야. 그래도 저렇게 혼자 두면 괜찮다. 그래도 이 집에는 우리가 있지 않니? 우리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면 언젠가는 스스로 그 동굴에서 걸어 나올 게다. 그러니 너는 너무 자책하지도 영지를 너무 닥달하지도 말거라. 그저 묵묵히 옆을 지켜봐주는 것. 지금 너가 해야 할 일은 그것뿐이야. 제 말에 성태는 비로소 조금은 안심이 되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영지의 방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저 또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통쾌했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아리고 쓰렸습니다. 며느리의 실패가 저의 승리가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결국 한 가족이라는 끈으로 묶여 있었고 한 사람의 아픔은 곧 가족 모두의 아픔이었죠. 저는 그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 혹독한 시련이
영지의 인생을 파괴하는 독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약이 되기를.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인생의 더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 상처를 함께 보듬고 이전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저는 저 멀리 동쪽 하늘에서 아주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영지의 방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식탁에 마주 앉은 저와 성태, 그리고 민준이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죠. 민준이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엄마는 왜 안 나와요? 하고 물었지만 성태는 그저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그래. 우리끼리 먼저 먹자. 하고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영지는 아침은 물론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끼니를 거르는 것은 물론 물 한 모금 마시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성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방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영지야, 문 좀 열어봐. 뭐라도 좀 먹어야지. 하고 말을 걸었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영지가 밥도 안 먹고 저러고만 있으니 제가 죽이라도 끓여서 문 앞에 둬볼까요? 걱정하는 아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영지에게 필요한 것은 억지로 떠먹여주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굶주린 것은 배가 아니라 마음일 테니까요. 성태야, 너는 그냥 민준이랑 같이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너라. 내가 영지는 알아서 챙겨볼 테니. 제 말에 성태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더는 제 뜻을 거스르지 않고 민준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텅 빈 집에는 저와 방 안에 갇혀 있는 영지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둘러매고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어요. 화려하고 거창한 음식을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금 영지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은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밥 한 끼라고 생각했죠. 저는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냉장고에서 며칠 전 담가두었던 된장과 애호박, 두부, 양파를 꺼냈습니다. 보글보글 구수한 된장찌개가 끓어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자 얼어붙었던 집안의 공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친정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방식대로 멸치와 다시마로 진하게 국물을 내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특별한 재료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제가 영지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죠. 된장찌개와 함께 어릴 적 영지가 좋아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 폭신한 계란찜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소박한 저녁상이 차려질 무렵 저는 쟁반에 갓 지은 쌀밥과 뜨끈한 된장찌개, 그리고 계란찜을 올려 영지의 방문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두드리는 대신 문 앞에 조용히 쟁반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아가, 저녁 차렸다. 억지로 나오라는 말은 안 하마. 그래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문 앞에 놔두고 갈 테니 배고프면 조금이라도 먹으렴.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달칵하고 영지의 방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는 쟁반을 들고 들어가는 기척이 느껴졌죠. 저는 못 들은 척 텔레비전 채널만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영지의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제 예상과는 달리 영지는 빈 그릇이 담긴 쟁반을 들고 거실로 걸어 나왔어요.
이틀 만에 제대로 마주한 영지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 핏기 없이 하얀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 모습이 밉다거나 흉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었죠. 영지는 쟁반을 식탁에 내려놓고 제 앞에 와서 한참을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영지의 손목을 잡아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등을 쓸어 주었어요. 밥은 입에 맞더냐. 제 나지막한 물음에 영지의 눈에 다시 그렁그렁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우는 며느리의 등을 계속해서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다 하는 무언의 위로였죠. 한참을 울어 마음속의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쏟아낸 영지가 고개를 들고 붉어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우리 민준이한테 남들 해주는 거 다 해주고 성태 씨 어깨도 펴주고 싶고 어머님한테도 인정받고 싶어서. 근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영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 뒤에 숨겨져 있던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가족을 위하고 싶었던 서툰 마음을요. 저는 영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죠. 아가,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니? 가족을 위하고 싶은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지. 하지만 방법이 중요하단다. 모래 위에 아무리 화려한 성을 지어봤자 파도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법이야. 정직하게 땀 흘려 쌓아 올린 작은 돌멩이 집이 더 단단하고 오래가는 거란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야.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번 돈은 결국 너를 더 외롭고 힘들게 만들 뿐이야. 제 말에 영지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제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공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제 친정 어머니의 요리 비법 노트였죠. 저는 그 노트를 영지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영지는 의아한 눈으로 저와 노트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이건 돌아가신 내 친정 어머니께서 평생을 기록하신 요리 노트란다. 나한테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보물 같은 거지. 어머님, 이걸 왜 저한테? 너에게 주고 싶어서. 이 안에는 단순히 음식 만드는 법만 적혀 있는 게 아니야. 음식을 대하는 마음, 손님을 생각하는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단다. 음식이란 건 말이다, 아가. 화려한 기술이나 비싼 재료로 만드는 게 아니야. 먹는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만드는 거란다. 너가 정말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이 노트가 너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게다. 제 말에 영지는 노트를 끌어안고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어제의 절망적인 울음과는 다른 깊은 회한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짙은 어둠이 내렸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밝은 희망의 촛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우리는 분명 그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깊은 대화와 뜨거운 눈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우리 가족에게는 아주 조심스러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영지는 굳게 닫혔던 방문을 스스로 열고 나왔어요. 밤새 잠을 설친 듯
얼굴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어제의 공허하고 절망적인 눈빛 대신 무언가 굳게 결심한 듯한 단단함이 어려 있었죠. 식탁에 앉아 저와 성태를 마주한 영지는 숟가락을 들기 전자리에서 일어나 저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성태 씨.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두 사람 마음고생시키고 우리 가족 얼굴에 먹칠을 했어요. 어떤 말로도 제 잘못을 다 씻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영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태는 말없이 일어나 아내의 어깨를 감싸주었고 저는 됐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거야. 얼른 앉아서 밥 먹자. 어제 저녁부터 굶어서 배고프겠구나. 하며 영지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어색했지만 그 누구도 지난날의 잘못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밥을 먹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용서와 화해를 나누고 있었죠. 그날 오후 영지는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어제 제가 걸렀던 낡은 요리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걸 받아도 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소중한 물건인데. 저는 영지의 손을 잡고 노트를 다시 쥐어주며 말했어요. 자격이 있고 없고가 어디 있겠니? 이제 이건 너의 것이기도 하단다. 대신 이 안에 담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다오. 영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영지는 제게 아주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저 노트에 있는 김밥부터요. 제대로 한번 배워서 제가 망쳐놓았던 것들을 제 손으로 다시 바로잡고 싶어요. 며느리의 그 기특한 말에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 주 주말, 저와 영지는 나란히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마치 스승과 제자처럼 혹은 다정한 엄마와 딸처럼요. 저는 어머니의 노트에 적힌 대로 가장 기본인 밥 짓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는 법, 물을 맞추는 법, 뜸을 들이는 법. 영지는 제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해서 보고 따라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귀찮게만 여겼을 과정들을 이제는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었죠. 우리는 함께 시금치를 다듬고 당근을 채 썰고 우엉을 졸였습니다. 서툴지만 최선을 다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 흐뭇해졌어요. 어머님, 근데 우엉은 왜 이렇게 오래 졸여야 해요? 그냥 간장에 살짝 볶으면 안 돼요? 그래야 우엉 속까지 맛이 깊게 배고 식감도 쫀득해진단다. 음식은 시간이 만들어주는 맛도 있는 법이야.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해. 우리는 김밥을 말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사소한 이야기들, 어릴 적 추억, 좋아하는 음식 같은 것들을요. 그러는 동안 저희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스르르 허물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침내 우리의 첫 번째 합작품인 어머니의 진심 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6가지 속 재료가 꽉 찬 모양은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그 어떤 김밥보다 먹음직스러워 보였죠. 마침 집에 돌아온 성태와 민준이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엄마랑 할머니가 같이 김밥 만들었어요? 민준이는 신이 나서 소리쳤고 성태는 말없이 저와 영지를 번갈아 보며 감격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우리 네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가 만든 김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만든 김밥 최고. 민준이의 칭찬에 영지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비로소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죠. 그날 이후 영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와 함께 요리 노트를 연구하며 새로운 음식을 배우고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면 먼저 다가가 싹싹하게 인사를 건넸죠. 축제 때 피해를 보았던 아이 엄마를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병원비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냉담했던 그분도 영지의 진심 어린 모습에 결국 마음을 열고 용서해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뒤 영지와 성태는 저희 가족의 이름으로 동네에 작은 분식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창한 가게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언제든 편하게 와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소박하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했죠. 가게 이름은 민준이가 직접 지었어요. 할머니와 엄마의 행복 김밥. 저는 그 이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게 준비는 소희 양이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어요. 예쁜 간판 디자인부터 효율적인 주방 동선까지 소희 양의 도움이 없었다면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 정직한 먹거리 연대 동지들도 모두 찾아와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응원해 주었죠. 가게가 문을 여는 날 저는 하얀 조리사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며느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단단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제 영지는 더 이상 돈을 쫓아 불안하게 달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직한 땀의 가치를 알고 사람들과의 신뢰를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진짜 사장님이 되어 있었죠. 가게는 금세 입소문이 나서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를 사랑해 주었죠. 저는 이제 가게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가끔은 일손을 거들어주는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와 나란히 서서 김밥을 말고 있노라면 저는 문득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저를 보며 흐뭇하게 웃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옛말처럼 우리 가족은 아픈 시련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할머니와 엄마의 행복 김밥 가게에서는 매일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